하지만 행복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며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청아출판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은 제3의 정신요법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은 빈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이며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에서 로고테라피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1905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났고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3년 동안을 아우슈비츠에서 보냈는데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죽음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 존엄성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1924년 국제심리분석학회 잡지에 글을 발표한 이후 그의 저서는 세계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독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제수용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이 입증된다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을 책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무의식적인 이드 때문에 의식적인 자아가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로 억압이라는 개념을 가장 중심에 둡니다. 그리하여 억압이 사라지면 무의식적으로 행하던 것을 의식적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정신분석에서는 억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면 개인심리학에서는 배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신경증 환자는 배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즉 무엇인가를 무의식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심리학적 치료는 신경증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책임을 지게 합니다. 개인심리학은 증상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의식에 집중하고 개인심리학은 인간의 책임성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의식과 책임성 모두 인간 존재를 이루는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인간에 대한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신분석과 개인심리학은 상반되지만 이들의 상반성은 서로 보완적인 것입니다. 로고스란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하는 단어로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치료법입니다. 로고테라피에서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의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분석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런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고테라피에서는 인간을 그저 충동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쾌락을 얻거나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드와 자아, 초자아를 절충시키거나 혹은 사회와 환경에 그저 순응하고 적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주된 관심사가 어떤 의미를 성취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과 구별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우스꽝스럽게 헐벗은 자신의 생명 외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강제 수용소 안에서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냉정하고 초연한 궁금증을 갖는 것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곧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종교에 의지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으로, 나무나 황혼같이 마음을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단지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은 굶주림과 수모, 공포, 그리고 불의에 대한 깊은 분노의 감정들을 사깁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몰상식한 이런 실현에서 더 큰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지 않는 한 위에서 이야기한 순간적인 위안들은 그들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실존주의의 중심적인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즉, 산다는 것은 그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운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습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강제수용소에서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보다 가혹해진 노동 조건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 기후의 변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인간의 영혼을 파헤치고 그 영혼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으며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부류와 미천한 인격을 가진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럽 사람의 눈에는 미국의 문화가 인간에게 행복하기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며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알다시피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의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도 좌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라는 니체의 말에는 이런 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역동성입니다. 실존적 공허는 20세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근래에 들어 인간은 상실감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자기 행동을 지탱해주던 전통이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본능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전통도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 자신조차도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결과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존적 공허는 대개 권태를 느끼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자동화 과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석한 것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얻게 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살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실존적 공허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요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요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한 주일을 보내고 내면의 공허감이 밀려올 때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겪는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울증과 공격성, 중독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실존적 공허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실존적 공허는 가면을 쓰거나 위장을 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면 사람들은 권력욕으로 그 좌절을 대신 보상받으려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권력욕인 돈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된 곳에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가 대신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존적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종종 성적 탐닉에서 그 보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집단적 신경증후군을 생각해보면 우울증, 공격성, 약물 중독이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감, 즉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로고테라피에서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로고테라피의 행동 강령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처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기에 좋은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첫째, 현재가 지나간 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 그 지나간 과거가 아직도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유한성은 물론 그가 자신과 자신의 삶으로부터 성취해낸 성과의 궁극성과도 대면하게 만듭니다.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그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해, 혹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깁니다.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빅터 프랭클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그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항상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그는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소위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는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아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아실현은 자아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얻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1.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2.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3. 피할 수 없는 실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위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완수하고 달성하는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 선이나 진리,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체험하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실현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삶의 의미에 도달하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의미는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무력한 희생양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용소라는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 귀중한 사례를 용기 있게 전달하는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열정과 인류를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과 그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